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혼비백산이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댁 가족들을 보며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우리 시댁은 시누이 한 명과 서방님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 겸 샀던 것들이 꽤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그리도 무시하는걸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큰 코를 다친 거죠. 우리 친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 돈복이 없는 것인지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엄마가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기도 하네요. 그런 집안 환경 때문에 전문대학도 참 어렵게 졸업을 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한테는 적어도 대학 학비만은 걱정 없이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취업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친구들은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그랬지만 저는 돈 벌어서 가족들 챙기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어요. 저처럼 가계부를 쓰지도 않았고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돈을 썼거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그냥 늘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 거요. 사실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요. 남편은 딱히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착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그런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이 시부모님들은 돈이 없는 저를 그렇게 대했지만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에게 항상 솔직히 너도 양심은 있는 거지? 돈이 없는 너를 이 정도로 살게 해줬으면 너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시댁의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켰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말이죠.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사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과 결혼한 후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군말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은 돈은 조금 있으니 저같이 말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지 남편만이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부려먹고 하면 제 편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늘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거죠. 아니네요. 그냥 돈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시댁의 그러한 것들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끝장이 났는데요. 동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서네 친정도 엄청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 시댁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서방님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큰 거래처 사장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서방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이긴 했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게 똑부러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성격도 시댁 가족들처럼 아나무인도 아니었고요. 예의도 발랐어요. 그런 서방님을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동서 아버님이 직접 자리까지 만들어 주선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시댁 가족들을 닮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얼굴도 정말 예뻤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동서네 집의 그런 고상함이 부러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시댁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였으니까요. 처음 동서를 보는데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귀티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고상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댁은 돈만 많은 그런 집안이었다면 동서네 집안은 돈과 품격까지 갖춘 그런 집안이었어요. 사실 재산도 시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부자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저를 부리듯이 동서도 종 부리듯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까 동서뿐만 아니라 동서네 가족들은 참 예의가 바르고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생각했죠. 이런 집안에서 왜 우리 시댁 같은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저야 뭐 그냥 견디는 수준이었지만 동서같이 착하고 여리디 여린 사람이 버티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우리 시누이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멋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난리가 날 정도예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시누이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야 뭐 그런 시누이를 그다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지만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시댁 분위기는 이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시댁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동서는 착하고 똑똑한 만큼 당찬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 번에 KO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우선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하시죠. 꽤 큰 평수라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사돈어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올감해 버리려고 하는 수법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사돈어른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요즘 누가 남자가 집을 해오나요? 공평하게 반반씩 하시죠. 모든 것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돈도 많은 집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동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선물도 정말 좋은 것들로 사왔어요. 그 부분은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는지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그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선물을 주고 난 후 동서가 제 선물도 준비해와서 제가 고맙게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올케, 큰 올케는 안 줘도 돼. 큰 올케는 이런 거 줘도 쓸 줄도 모르고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그런 제 표정을 보던 동서가 세상에 화장품이랑 가방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라며 시누이 말을 대받아쳤어요. 아니 내 말은 이렇게 비싼 건 안 써봤다는 거지. 시누이가 불쾌한 듯 동서에게 말을 했지만 화장품 바르는 것도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형님. 하긴 형님은 원래가 피부가 좋아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겠네요. 피부가 어쩜 이리도 좋아요? 라며 동서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그저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그런 제 손을 꼭 잡더니 형님 앞으로 저 좀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이에요. 그래서 형님 거는 더 많이 사온 거예요. 라며 귓속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저는 그저 가정부 취급을 받았을 뿐 그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참 착하기도 했지만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몸에 배려가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으니 시댁 가족들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동서도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시댁 가족들의 실체를 알고부터는 되도록이면 시댁에 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은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본인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우울하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착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째려봐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 꼴을 절대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말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던 동서가 형님도 가족인데 왜 형님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죠? 가족들을 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가족들 모두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지금껏 큰올케가 혼자 다 했는 걸. 그럼 여기서 누가 해?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지만 다 같이 해야죠.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우리 친정은 혼자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죠. 아니면 음식 해주는 분을 부르던지요. 근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네요.
동서가 싸붙였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가 그렇게 미안하면 자고놀게 가서 일해. 그러면 되겠네.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형님은 음식 안 드신다는 거죠? 동서도 지지 않고 말을 했고 뭐?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평소에도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신우이가 드디어 폭발을 한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급히 동서에게 동서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요. 저는 괜찮지가 않네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다시 가족들을 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모두에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서방님에게 당장 네 처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을 했고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급히 나갔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당당함이 그저 부럽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 주말마다 모이던 시댁 모임은 없어졌어요. 동서가 매주 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거든요. 덕분에 저는 아주 편해졌고 말이죠.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동서가 동서 집으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동서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만이 그런 동서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네 동서 결혼하고 첫 생신상이니까 동서랑 상의해서 잘 차리거라. 친척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다음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동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동서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같이 해. 제가 말을 했지만 형님 괜찮아요. 동서가 그런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 시댁으로 일찍 출발을 했는데 동서가 와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너 동서한테 잘 전달은 한 거야? 오늘 손님까지 초대했는데 장도 안 봐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어머니의 다그침에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시간에 다 준비할게요. 라는 말만 할 뿐이고요.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시댁 초인종이 울리고 동서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동서의 모습을 보며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말이죠. 세상에나 출장 뷔페를 불렀던 거죠. 출장 뷔페 직원들이 와서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올케 지금 미쳤어? 감히 우리 아버지 생신날 출장 뷔페를 불러? 아무리 아나무인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따졌어요. 형님,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음식보다는 전문가가 해주는 음식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신우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니네 집에서는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돈 있는 집안이라 우리가 좀 봐줬더니 너 아주 심하게 기어오른다? 신우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말에 동서가 화가 난 듯 했는데요. 사실 형님네 아버님 아닌가요? 음식을 차리려면 아들, 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하자면 자식들이 차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정에서는 부모님 생신이라고 올케들만 음식하지 않거든요. 동서가 신우이에게 마치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의 눈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는데요. 순간 신우이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하던 버릇을 동서에게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런 아나무인 버릇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까지 당했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와는 달랐던 것이 절대 참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신우이를 째려봤는데요. 왜 억울해? 그럼 기본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시댁에 와서 친정 얘기나 하고 정말 재수없게 라며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순간 동서의 입에서는 형님이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가 그러셔? 귀하신 몸이라고? 그럼 머리채는 잡혀봤냐? 라며 순식간에 다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버렸어요. 그 모습에 서방님이 누나 미쳤어? 얼른 놔! 빨리! 진짜 미쳤네!
라며 신우이를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손을 놓지 않았고 서방님이 신우이의 손을 움켜잡고서야 손을 풀었는데요. 동서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빠진 머리카락을 보더니 서방님한테 자기야, 내 머리카락 빠진 거 챙겨. 증거로 가지고 가야 하니까 라고 말을 했고 서방님이 머리카락을 주섬주섬 챙기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은 왜? 시어머니가 짧게 물었고 증거로 쓰려고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증거라니 우리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동서는 그저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 라며 나가버렸고 서방님이 동서를 따라 나가면서 신우이에게 누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각오해야 할 거야. 나는 모르겠고 이번 일은 누나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나지 마 라고 말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잘했다 잘했어. 자기가 신고를 하긴 어떡해. 그러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나 봐. 오히려 신우이 편을 들면서 웃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동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서가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가버린 동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동서에게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돈어른이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다음날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마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했어. 누나 경찰에 신고한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신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세상 천지에 신우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냥 너 겁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당장 동서한테 사과하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형,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엄마랑 누나가 믿질 않아. 어떡해? 우리 집사람 절대 합의 같은 거 안 해주겠대. 서방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제가 동서와 친한 것을 잘 아는 우리 남편이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지? 제가 물었어요. 형님 그동안 이렇게 사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우리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하긴 했는데 시댁 사람들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무서울 것도 없고 그동안 형님한테 돈 많다고 갑질도 많이 했다면서요? 제가 앞으로 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형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동서는 아주 작정을 한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로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데요. 독하다 독해. 어쩌면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혀를 내두르며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며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로펌 변호사로요. 변호사 말로는 동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사건은 정말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댁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요. 시댁도 변호사를 고용한다 뭐한다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동서에게 한 짓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까지 데리고 갔어요. 네가 네 동서랑 친하잖니? 네가 가서 말 좀 잘해줘라. 네 신우이 경찰서 갈 수는 없잖니?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설득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신우이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 병문안은 가야 하니까 우선 따라 나서긴 했는데요. 동서가 입원한 병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동서의 친정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가만 안 있겠다며 경호원까지 고용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동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 경호원은 우리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었어요. 경호원의 말에 나 저기 안에 있는 사람 시어미 되는 사람이요. 문 열어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경호원이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짧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내가 시엠이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경호원이 시어머니 말에 오히려 단호하게 성함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아섰어요.
경호원의 말에 시어머니가 박경순이요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고, 박경순님이라 명단을 쭉 훑어보더니 명단 리스트에 박경순님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아마도 그때쯤에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우이가 신우이 이름을 댔지만 당연히 명단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제 이름을 물었고, 김미영이요. 제가 대답을 하자 김미영님은 명단에 있습니다. 김미영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신우이도 깜짝 놀랐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가서 네 동서한테 말 좀 잘해주렴 이러며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실에 들어가서 동서와 한참을 얘기했는데요. 동서는 절대 합의는 없다며 확고하게 말을 했어요. 결국에 시댁 가족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병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도 사람인데 그러면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급한데 할 건 다 해봐야죠. 제가 말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으로 다음날 동서 병실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큰 목소리로 둘째야 들리니? 우리가 잘못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라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댔어요. 평생을 돈 많다고 갑질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다고 바로 용서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야 동서가 허락을 했던지 경호원을 대동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두 분 다 각서 쓰세요. 앞으로 형님하고 저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요. 라며 각서까지 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누이가 이거하고 큰올케하고는 별개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동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시누이가 볼펜이 어딨더라? 어떻게 쓰면 되지? 나 최현주는 이 시간 이후로 올케들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썼다는데요. 동서가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추가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형님, 돈 좀 있다고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졸부들이나 그러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형님이 배려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동서의 그러한 말은 서방님이 우리 남편에게 전달해줘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로는 시누이가 동서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 쥐로 변했고, 그 아나무인이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동서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할까봐요. 어찌나 꼬시던지, 그리고 동서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동서는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동서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는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 가족들은 수술이 잘 되었냐고 안부조차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이 직접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도 계산을 다 하고 갔는데, 그런 동서에게 동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형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형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라며 말을 했어요. 동서는 항상 그랬어요. 선물을 줄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로 인해서 시댁 가족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요즘 제 눈치도 정말 심하게 본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함부로 하면 동서가 절대 참지를 않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에는 거의 가지도 않는 듯해요. 시부모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도 다 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동서한테 참 많이 배우네요.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천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저는 올해 막 34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방의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는 2살입니다. 아내가 27살 때 저를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는 장녀이고 밑으로 처제 한 명이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교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는 아내는 특히 처제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처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거든요. 지방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는 아내는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건지 항상 동생을 싫어했었죠. 그에 비해 사실 저희 집안은 아내 집에 비해서 더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소기업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못마땅한 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처제도 아니라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가 쪽팔린다며 처제의 코를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저랑 사귀면서도 동료 보육교사가 클럽에서 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로 교제 당시에는 몇 번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가라고. 나는 내 생활에도 만족 중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 사귀자던 그녀였죠. 저도 그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허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헤어진 것을 헤어진 거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던지라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다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처제는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독한 여자 이미지였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처제는 생각과 다르게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한 여자였기에 아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7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혼수는 따로 안 하고요. 그 돈이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준 돈 이렇게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전세 구했었고요. 그리고 처제가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편 직업은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연신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또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며 칭얼거리더군요. 그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이처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더 잘난 처제보다 모자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대우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처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하다 싶으면 그걸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초조함과 짜증이 날을 갈수록 점점 늘더군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모든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며 반찬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노예같이 아내를 모시면서 아내의 임신 기간을 함께 했고 기다린 끝에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4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는 심심하면 친정집에 내려가더군요. 갓난 아이를 보기가 힘이 든다면서요. 이제는 돈벌이도 제가 외벌이로 바뀌었던지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최대한 일을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를 위해서 아기도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몸이 힘들다며 한 번씩 내려가던 게 이젠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저도 따라가고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내가 내려가서
자신은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제가 따라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자 한사코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처가를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건지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 간다며 말하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아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니 장모님이 머뭇거리시더니 사실 아내가 육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로 아내가 깔아둔 핸드폰 분실 추적 기록을 따라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치가 그 동네 번화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고 받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좀 쉬지도 못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끈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클럽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역시나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남자들 여자들 무리와 한 곳에 섞여서 놀고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 남자에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성질을 내자 남자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이 여자 남편이라니까 이 여자 유부녀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고 아내 친구들도 짜증난다며 그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술이 좀 깼는지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며 여긴 왜 왔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여기가 너가 말하는 집이냐고 장난치냐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이걸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분위기만 다 조진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제가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다 오시고 아내 타일러서 그건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듯이 집에 와서도 잔인전모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한 번 논 거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랑 못 지낸다고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넌 나랑 신뢰라는 걸 깨버린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이나 다니는 년을 내가 뭘 믿고 아내로 믿냐고 했습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네가 봤니? 네가 봤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더군요. 장인은 저한테 너무 흥분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딸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밤이 늦어서 꼭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심어진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혹시 설마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서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처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갈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 부르라며 난리치길래 바로 얼굴에다가 검사 결과가 담긴 종이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지금 우는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바람 펴서 남의 아들 임신하고 나한테 그 유세를 그렇게 했던 거였냐고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네 아들 맞다고 계속 우기더군요. 검사 결과는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임신 초기에 임신 소식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우울해하고 초조해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차후에 들어보니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처음 만난 남자랑 실수를 했는데 그 뒤에 임신이 되었고 제 아이인지 그놈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바람 폈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몸 좀 추스러지니 다시 주말마다 내려가서 애 맡기고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제 낀 거죠. 혼인 취소 소송도 알아봤지만 이 더러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사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녀는 끝내 저 무섭다며 안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설명을 하였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도 돌려줬고 결혼기간도 짧아서 남을 것도 없었고 아내의 위자료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다 줬고요. 아들이었던 남의 아들 그래도 정은 줬었는데 참 서럽더군요. 웃긴 건 아내년도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 들고 정말 한 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소식 들었더니 애는 장인 장모 아이로 들여놓아서 두 분이서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음식점인데 지금은 처제와 단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말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변 누구보다도 착하지 못한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약골의 얼굴도 못난 탓에 저도 모르게 학창시절 내내 왠지 모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된 것도 처음 짝사랑하게 된 여자에게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짝을 바꿔서 앉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짝이 되기만을 항상 바래왔었고 결국에는 제 바램대로 제게 설렘을 주던 그녀와 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저 혼자만의 행복이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 주제를 파악 못했었나 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마칠 시간에 견출지를 건네어 주다가 실수로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른 피하듯이 하더니 더럽고 짜증 난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30 초반이 될 때까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를 않고 살았죠. 물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갔고 나름대로 저와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은 너무 굳게 닫혀서 열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남들처럼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와닿지 못했었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빠짐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심으로 꿈을 꾸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는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을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고 봤더니 사장이 기어코 직원들의 임금도 다 떼먹고는 야반 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는데 솔직히 이 업계가 많이 불안한 건 맞았죠.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떼인 거라면 크게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사장과는 형 동생 하면서 제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공사했던 곳에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미뤄졌다면서 급하게 융통한다며 제게 3천만 원을 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돈이어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제 성격에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동인 제게 거의 유일하게 친형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환장할 노릇인데 직원들은 제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다그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도 공검으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빚쟁이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설득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나도록 사건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놈은 오랜 기간 동안 도주를 계획했던 건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고라도 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지갑만 챙겨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싶었고 전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기분이 너무 신난해서 생애 처음으로 펜션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하고는 소주만 연신 들이부으면서 청승 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저기요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갑자기 들린 여자 목소리에 어버버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 2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이 웃겼던 건지 웃음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왔는데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깝다면서 혹시 해산물 좋아하면 좀 나눠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란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소심했던 성격인지라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준 해산물도 같이 구우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펜션에 묵는 사람들이 저와 그 두 여자밖에 없는지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뻘쭘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해산물을 줬던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오신 거냐며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심심하시지 않냐고 괜찮으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합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 짝사랑했던 여자 이후로 처음으로 제 눈에 너무 쏙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그러자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둘은 친자매였고 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흘 정도를 예약한 상태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그러면 지내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먼저 손을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순맥처럼 쭈뼛거리며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두 자매와 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괴로움을 삭히려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운 게 다 잊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제 이상형의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충을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절함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끝 마치게 되었죠. 다음날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민망해져서는 만나면 인사를 먼저 건네야 하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무심하게도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더니 그녀는 반갑게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행하러 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냐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어색한 인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잊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취한 나머지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싶었고 괜히 여행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어제 했던 말은 잊으라고 말하며 재밌게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키우더니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두 자매와 저는 여행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저는 같이 붙어 다니며 매일같이 여행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정말 꿈만 같던 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두 자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포옹을 하면서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외롭게 살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남은 여행을 보내는데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괴로움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지낸 시간들 덕분에 괴로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녀를 또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되었죠. 평생 혼자서 살다가 연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하던 제가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밝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잘 가셨는지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히 여행 잘 마쳤는지 궁금했다고 되물어 봐주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게 되었고 어차피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잡은 뒤에 통화를 끊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했던 건지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 시간에 그녀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또다시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갔던 거지 고백을 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 이상은 떠보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남들에겐 힘들다고 하던 장거리 연애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한들 그녀를 매주 볼 수 있다는 건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간 이어갔고 그녀 덕분에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잘 이어갔고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따라서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제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아내는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구나 다 예쁘게 봐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또다시 부도가 나면서 저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들었고 막상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힘들어하던 중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서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아내가 모르게 직접 발품 팔아서 새로운 식당 자리도 알아보고 양식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에 흥미를 잃어서 직장에 다니는 건 그만하고 당신과 처제를 도와서 가게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한참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그러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날은 작지만 예쁜 식당을 열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안했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아내도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옮기는 게 불안했고 무서웠는데 저 하나만을 믿고서 그 큰 결정을 바로 내려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마음을 제 가슴에 되새겼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제 바람과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쁜 탓에 과로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었죠.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생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가 자신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분에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저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펑펑 울어서 알아본 건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저를 알아본 건지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척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화도 나고 슬프지만 저를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좌절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아픈 아내는 저렇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부터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댁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건지 애처럼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모든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만 같고 죽을 만큼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아내의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건 아내도 제주도에서 처음 본 그날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같이 합리해서 여행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여행을 방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더 괴롭다고 했던 말이 밤새도록 신경이 쓰였답니다. 제 아내의 성심이 깊은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그러면서 수술이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제발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도 자신에겐 너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 슬픈 감정보다도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지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밤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결국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던 제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인생이 무너진 듯 슬펐습니다. 솔직히 돈 몇천만 원 사기 당했던 건 정말 세 발의 피조차도 안 될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죽을 만큼 술을 마셔대기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틀어박혀서 지낸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처제가 집에 들어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떠나단 줄 아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형부 혼자서만 힘든 줄 착각하지 말라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다가 울더라고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이기적인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울고 있는 처제에게 다가가서 저도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죠. 그러다 처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계속 문을 닫아둘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게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이란 것 정도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의 처제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말하더군요. 언니 생각에 자신도 가게 근처도 못 가겠다며. 근데 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처제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좋았던 추억 가득한 가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아내가 왜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제 처제를 생각해서인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착한 심성에 그동안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던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착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가게를 가게 된 날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의 부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다음날 가게로 나갔습니다. 몇 주간 비워져 있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너무 깔끔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편지가 있었죠. 아내는 가족들과 저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답니다. 제게는 평생 행복하게 함께 지내면서 흰머리 나는 것도 보고 싶었고 우리에게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온함을 느껴줬으면 좋겠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걸 감사하게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금방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하네요. 처제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바탕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처제는 그동안 상한 음식들을 모두 정리하고 밤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바램대로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도 하였고 장사를 시작하고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처제는 언니 대신해서 잔소리할 거라며 전처럼 느긋하게 할 생각 말고 제대로 도와달라며 선전포고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꼴 단지가 뻑뻑해서 모녀는 저를 퀸잔 주더니 숟가락으로 치더니 순식간에 열더라고요.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은 더 편해진 처제와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 제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제가 아내를 찾아 갈 때까지 영원하겠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